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양지민입니다. 오늘도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에서는요.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또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법률방송 상담란에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나가는 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저희가 소개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도움을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김기훈 법률사무소의 김기훈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쉽고 명쾌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기훈 변호사님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생생법률쇼 오늘 접수된 상담 내용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상가 분양을 취소하고 싶어요. 신혼집 자금 돌려달라는 시부모님, 계모에게서 온 전화, 이 폐륜을 저지른 아내, 이렇게 오늘 4가지 상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김기훈 변호사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끝까지 어떤 해결책이 제시되는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법과 친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양한 코너 마련해 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법원의 화제의 판결을 또 소개를 해보고요. 해석해보는 판결록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스와 또 신문에서 회자되곤 하는 화제의 판결들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사건 준비하셨을까요? 예, 오늘은 이제 최근에 대법원 판결에서 이제 변경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험 계약자가 다수의 보험 계약을 체결해서 보험금을 부정으로 획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의 판례인데요. 기존에 이제 이럴 경우에는 부정 획득할 경우에는 보험사가 고객한테 보험금을 지급한 걸 다시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반환 청구가 5년인지 10년인지에 대한 판결인데요. 소멸시효가. 근데 기존에 이제 고객들이 보험금 청구할 때는 보험사의 보험금 청구할 때는 소멸시효가 보험 사고 난 날부터 3년입니다. 네. 그에 반해서 이게 부정으로 돈이 나갔을 경우에 보험사가 고객들한테 청구하는 거는 5년인지 10년인지 많이 다툼이 있었고 기존의 판례에서는 10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가 최근에 5년으로 바뀌었는데요. 이 판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게 됐을 때에 그때 이제 소멸시효 기간을 좀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느냐,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됐던 판결인데요. 우선은 이제 용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용어 정리부터 좀 하고 가볼까요? 네, 지금 용어가 이제 총 3가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어떤 개념인지, 두 번째는 소멸시효. 10년인지 5년인지 소멸시효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게 상사채권으로 봐서 소멸시효 상사채권의 시효가 이 개념에 대해서 3가지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보험사가 고객한테 부당하게 나간 돈에 대해 다시 반환해달라는 뜻으로요. 민법 741조에 규정되고 있습니다. 민법 741조 보면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에 의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 이럴 경우에는 민법 741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네. 부당이득이 성립되려면 부당이득자는 부당이득 반환의 의무를 부담하고요. 손실자는 부당이득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청구권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수익자가 부당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반환하게 됩니다. 네. 근데 반환 이제 범위에 대해서 좀 많이 쟁점이 있는데요. 선의의 수익자가 있을 수가 있죠. 선의의 수익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반환하면 되고요. 악의의 수익자, 그럴 경우에 즉 악의의 수익자는 이게 부당하게 이득하는 것을 알았다라는 악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면 됩니다. 네. 근데 다만 그 특수한 경우가 있는데요. 부당이득 반환인 경우에 하더라도 불법 원인 급여의 경우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 원인 급여는 도박 빌수로 인한 채무 같은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멸시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소멸시효도 이제 한자인데요. 소멸한다는 우리가 개념을 알고 시자는 시간의 효자는 효력입니다. 일정한 시간이 있으면 소멸한다는 뜻인데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소멸시효에 걸리는 제도는 모든 재산이 다 걸리는 게 아니고요. 네. 채권이나 그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만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소유권, 점유권, 담보물권, 비재산권, 상린권, 형성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소멸시효 기간이 지금 오늘에서 쟁점이 되는데요. 네. 통상적으로 소멸시효 기간은 일반 채권과 판결문에 의한 채권은요 10년이 걸리지만 상사채권과 공법상 채권은 5년에 걸립니다. 그 밖에 기타 재산은 20년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이렇게 10년, 5년, 또 20년 이렇게 걸리는데요. 중단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네. 사유를 보면은 압류, 가압류, 가처분, 그다음에 승인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소멸시효가 진행하다가 중단됩니다. 그리고 소멸시효는 만약에 10년이 도가 되는 채권에 대해서 10년이 도가 됐다고 하면은 무조건적으로 이게 채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도가됐다고 판단되면 법원에서는 이 소멸시효가 된 덤을 원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멸시효는 상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거라면 상계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소멸시효의 이익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다음에 포기가 돼야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사시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민법에 기간이 10년, 5년 이렇게 그 다음에 20년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서 상사 채권과 관련된 게 상사시효입니다. 상사시효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이 이보다 단기의 소멸시효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의 기간은 5년이 됩니다. 민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상법에서는 10년이 아니라 상사거래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더 짧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걸리게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이지만 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경된 경우 즉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조건, 계약 해지에 의한 원상회복 청구권, 계약 해제권도 만약에 상해로 인한 기한 것이면 5년의 시효가 걸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상사채권이 보증채무인 경우 주채무자가 10년이라 하더라도 상사채권일 경우는 5년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됩니다. 네, 부당 이득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또 이제 소멸시효 같은 경우에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다양하게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이제 부당 이득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이 부당 이득 반환 청구의 그 시효 기간을 과연 5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10년으로 볼 것인지 이것이 사실 쟁점이 됐던 그런 대법원 판결로 다시 좀 돌아가 볼게요. 결과부터 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데 대법원의 판단 결국에는 좀 어땠을까요? 네, 대법원의 판결은 이제 5년으로 판결냈습니다. 보험 사기 등 보험 계약이 민법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해 무효인 경우에는 보험사가 보험 계약자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판결이 변경돼서 5년의 상사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 내렸습니다. 네. 그 이전에는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가 적용돼서 기존에서 이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된 겁니다. 사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A씨하고 B씨가 있었는데요. 2006년 3월경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면은 1비 등 보험회사에서
보험회사에서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여러 보험회사를 통해 가지고 보험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 보험 가입한 게 총 9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A씨하고 B씨가 2007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거의 10년이죠. 이 10년 기간 동안에 45회에 걸쳐 849일간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849일간 입원해가지고 총 받은 돈이 2억 9천만 원에 이릅니다. 이 중에서 이 사건 민사소송에 관련된 A생명사는 5,590만 원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5,590만 원에 대해서 소송을 하게 된 경우인데요. 네. 이 A생명사는 A씨 등이 보험금을 노리고 비슷한 시기에 같은 내용의 보험 상품을 9건이나 대거 가입한 것의 민법 103조에 위반한 이유로 보험 계약이 무효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미 지급한 5,590만 원에 대해서 부당이득으로 달라라고 한 소송이었습니다. 네. 요 1심하고 2심에서 보면은 먼저 이 9건의 계약한 체결한 거에 대해서 이게 민법 103조 위반해서 보험 계약이 무효냐라고 판단했는데 1심, 2심은 A씨 등이 보험금을 노리고 보험 계약을 체결한 거는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보험 계약이 무효지만 여기서 바로 소멸시효가 문제가 됐습니다. 네. 1심하고 2심에는 상사법상 상사 소멸시효가 기간이 5년인 것을 적용해서 5,590만 원 전액을 반환한 게 아니라 그 시간 당시에 아직 5년의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은 금액만 반환하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 이제 A생명사가 아니 왜 기존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더니 왜 갑자기 1심하고 2심에서는 5년의 소멸시효가 돼서 왜 전액을 우리가 못 받냐라고 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에서는 보험금처럼 무효가 된 상사채권의 기초에 이루어진 급부 자체를 돌려받을 때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게 맞다라고 하면서 기존의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그 판례를 변경한 이유를 살펴보면요. 네. 보험 계약과 같은 상사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발생하는 부당이득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사 같은 경우는 무효일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의해서 소멸시효가 10년이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상사 같은 경우에는 무효가 됐을 경우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얼마인지 규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먼저 전제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상사 계약의 기초에 이루어진 경우 급부 자체에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상거래의 관계에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민법의 10년이 아닌 5년의 소멸시효가 걸린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의 보험사의 균형을 고려한다. 즉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 청구할 때는 3년의 소멸시효가 걸리잖아요. 근데 네. 반대로 보험사가 보험 계약자한테 너 잘못 줬어라고 해서 부당이득 할 때는 10년 하는 건 너무 큰 차이가 난다. 그렇죠. 그래서 5년으로 줄여야 된다. 그런 균형 있는 점도 고려를 해서 10년이 아니라 5년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A생명사는 그 보험 가입 계약, 보험자의 보험 가입 계약이 민법 103조에 위반이라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소멸시효가 5년으로 기준으로 해서 소멸시효 기간에 도과되지 않는 일부 금액만 반환받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상해기에 대한 계약이 기초가 돼서 발생하게 된 부당이득 이제 반환 청구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5년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으로 좀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보험금을 뭐 이렇게 타가고 하는 것도 사실 상해기의 일종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 같다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일단은 보험금을 주고받는 행위도 상해기로 볼 수 있고 5년이라는 이제 시효를 딱 정했다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판결록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법률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저는요, 그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이에요. 일산 쪽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2019년 12월에 그 상가를 계약을 해서 10평에 4억짜리. 그래서 네. 이제 제가 10% 계약금을 내고요. 네.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노후를 준비하려고 하고 그런데 바로 몇 달 뒤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그 사업 개인 사업을 금전적으로 좀 기간이 와가지고 왠지 포기 상황으로 좀 들어갔어요. 상가를. 네. 그런데 중도금 무이자 잘 나오고 이제 이렇게 해서 올해 이제 벌써 이제 입주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걸 제가 돈을 결국에 마련하지 못해서 포기를 한다고 전달을 해둔 상태고 계약금도 포기해야 되니 이제 이것을 어떤 걸로 해달라? 네. 라고 이제 이야기는 계속 한 상태인데 그거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쪽 캐피탈에서는 이제 중도금이 나갔으니까 그걸 갚아야 된다. 네. 제가 이제 결국에 이제 뭐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못 갚는다고 이제 말씀드렸죠. 시행사에서 받을 거다. 계약이 포기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이제 그거 안 되고 저한테 받으면서 이제 제 개인 재산을 다 압류한 상태고요. 네. 지금 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뭐 최고점도 왔을 때 계약 공급 계약서에 분양대금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자기네들이 이제 가져가고 네. 계약이 해제된다라고 최고장이 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또 제 개인 재산의 압류를 다 걸어버리고 신용불량자가 된 거죠. 지금 이제 신용카드 다 막히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루하루 불안하게 살고 있는데 대기업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가요? 저는 어떻게 구제를 받아야 되는지 내용 증명도 많이 보내고 했는데 서로 시공사에서 서로 약간 떠넘기기식을 해요. 일단은 지금 계약금을 포기를 하고 할 테니까 내가 이제 이 계약 어떤 걸로 하겠다라는 의견까지 이제 전달을 하셨는데, 네. 그리고 이제 상대방으로부터 지금 최고장을 받은 건 역시도 이제 계약 해제하겠다, 위약금 떼고 해제하는 것으로 지금 최고장도 받으신 상황으로 보이고요. 네. 일단은 지금 압류가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풀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네, 제 옆에 김기훈 변호사님 함께 듣고 계셨습니다. 변호사님과 자세하게 좀 말씀 나눠보실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제 중도금 무이자 대출을 받으신 거죠? 네, 캐피탈에서 나왔어요. 예. 그러면 지금 입주 일을 지정한 거 하고 통지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날 잔금은 또 지급하지 못하신 거고, 잔금도 지금 못한 상태고요. 잔금 지금 못하고. 그러면 이제 잔금 지금 못했으니까, 네. 이제 중도금 보통 이제 입주일 근처에서 이제 중도금에 더 이상 무이자 대출을 안 해주겠다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건 있거든요. 네. 이것도 지금 그렇게 돼 있나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중도금 무이자 대출한 거 나서 지금 잔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를 안 한 상태잖아요. 잔금이요? 예. 네네. 그래서 지금 해제 통지를 한 거죠, 그러면? 내가요? 아니, 그쪽에서 지금 계약한 최고장, 아니, 최고장은 아닌데요. 최고장에서 해제할 거라고 했으니까 해제합니다라고 돼 있으니까. 계약이 해제되며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 되오니 부족한 납부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해제가 최고장이 최고 개념이라 앞으로 해제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좀 보이긴 하는데, 네네. 그런 것 그러니까 같아요. 앞으로 해제한 건 지금 당장 해제하겠습니다라는 건 아니고 해제할 네네. 수도 있다. 그리고 위약금도 10% 귀속될 수 있다. 이런 취지인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된 거고. 그럼 이 해제할 그 계약서를 좀 봐야 되긴 하지만 네. 해제됐을 때 지금 계약금이 10% 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4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분양대금은 10% 위약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분양대금 10% 위약금 맞죠? 네네. 그러면 지금 집에 압류가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제 개인 재산이죠. 네. 그 개인 재산의 압류가 뭐예요? 뭐 부동산, 아파트예요?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 네네. 그럼 오피스텔에 혹시 등기부등본은 발급해 보셨습니까? 네네. 압류 6월 30일 날 됐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통장 압류 들어온다니까 겁이 나가지고. 그러면 압류된 금액 채권을 어느 정도로 금액을 그쪽에서 기재를 했나요? 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그 압류할 때 네. 그 자신의 채권이
예? 얼마인지 그 시행사에서 어느 정도 금액이 있을 거다. 내 채권을 좀 받을 돈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제가 좀 헷갈리는 게 있는데 뭐냐면 네? 계약이 해제됐으면은 10%만 해서 자기가 그 돈을 이미 가져간 계약금을 그냥 몰취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압류한 거를 보면은 그 잔금 금액에 대해서 압류했다는 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압류했던 금액이 어느 정도 금액인지 좀 알고 싶어서 그게 지금 내가 헷갈리는 게 그 지금 압류가 되면은 그 등기부등본에 사건 번호가 나오거든요. 그 압류, 예, 압류 및 경매 신청인 것 같은데 거기 사건 번호가 나와요. 그 사건 번호를 가지고 법원에 가시면 그 시행사에서 압류 신청서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잔금이라고 하면은 잔금이라 할 경우는 그쪽하고 좀 협의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협의를 하냐면 그 잔금을 그쪽에서 이거 경매를 해서 자기가 가져가고 오피스를 가져가고 대신 지금 이 상가를 지금 상담하신 분한테 넘겨주는 게 지금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인데 그게 아니라 지금 계약을 해지를 예정을 통지를 했으면 그 4천만 원만 가져가라. 아니면 나는 포기할 테니 남은 그 4천만 원 포기할 테니 4천만 원 가져가라.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좀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이 근데 만나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 그래 한번 만났는데 담당자는 아닌데 만나주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결론도 없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아, 그래서 지금 약간 이게 유동적인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그쪽 시행사하고 얘기를 해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지금 4천만 원이 되어 있잖아요. 예. 계약금을 넣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여기 계약을 정리를 시켜줄 건지를 정확히 하시고 아니면 그렇게 하던가 아니면은 잔금을 달라고 나한테 계속 요청을 하면서 나중에 잔금 받아가면 등기를 나한테 넘겨줄 건지 어떤 방향으로 회사 측의 입장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회사 측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회사 측에서 그 계약금만 몰치를 해서 간다고 하면은 그렇게 입장이 정리됐다라고 하면은 그쪽하고 지금 나중에 합의서를 작성하셔가지고 그 합의서를 기초로 해가지고 오피스텔에 대한 그 압류 및 경매 신청을 해제할 수가 있어요. 합의만 하면요? 예, 합의가 되면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을 지금 잘 보세요. 잠깐 좀 헷갈리는데 그 4천만 원을 가지고 계약을 종료할 수도 있고 그쪽에서 아니면 난 잔금 끝까지 받겠다라고 하는 방향이 두 가지 방향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 잔금이요? 예, 잔금을 계속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그쪽에서. 그렇게 지금 그런 입장이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오피스텔에 대해서 압류를 한 거를 느낌을 보면 그 잔금을 계속 자기들이 회수해 가겠다라고 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낼 돈이 없는데 그거를 다 가져와 버리고 그 상가는 짓게 되는 것도 아닌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 돈을 이 오피스텔에서 오피스텔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오피스텔 가격에서 2억이요? 그러면 네. 그 지금 그것도 상가는 대충 잔금이 갚아요. 얼마예요? 상가는 잔금이 2억이고요. 예. 중도금이 1억 6천이고요. 1억 6천은 이제 또 저기 갈아타가지고 그 대출을 다시 갈아타기 해서 대출을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거는. 근데 지금 이런 걸 받을 수가 없는 상황에 받을 수가 없죠. 왜냐면 잔금을 안 내니까. 잔금은 이게 2억 있고 1억 6천 있고 예. 그러니까 3억 6천을 갚아야 돼요. 총. 예. 그러면 지금 그 회사는 그 4천만 원만 그냥 몰치해서 가야 된다는 입장입니까? 4만 6천 원을 다 내놓으라는 입장입니까?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건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보셔야 돼요. 지금. 그거에 따라서 지금 상담이 결과가 달라지는데 우선적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가정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4천만 원으로 그거를 가져가고 계약을 여기서 끝낸다고 하면은 꼭 합의서를 받으세요. 그쪽하고 4천만 원을 그쪽에서 끝내준다고 하면 합의서를 받으면 합의서를 받을 때 지금 경매 압류 신청한 거를 해제를 같이 해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네. 그리고 만약에 자기도 싫다 그러면은 합의서를 가지고 지금 상담하신 분이 법원에 가서 해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합의서만 맞으면요? 예, 합의서를 4천만 원으로 합의가 될 때 4천만 원만 몰치해가지고 끝내자고 할 때 합의가 될 때 근데 이렇게 합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 거 그렇게 안 어떻게 되면 지금 이제 상가 이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서 지금 시행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지금 상가가 굉장히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면 그냥 계약금 포기하고 자기가 다른 데로 분양 받을 테니까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상가 시장이 어려워서 시행사에서 지금 부동산 경기 어려워 그렇게 해줄 가능성은 좀 낮은 상태고 그렇다고 하면은 잔금을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잔금하고 중도금하고 그럴 경우에는 지금 경매나 이런 걸로 계속 회수를 할 겁니다. 지금 오피스도 경매하고 통장도 회수하고 그런 상태에서 나중에 만약에 그쪽에서 돈을 다 회수를 하면 그때서는 지금 이 상가를 지금 상담하신 분으로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좀 몸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예. 사업장도 정리를 하고 그리고 네, 일단은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시행사가 어떠한 입장을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부터 알아보시는 게 그 첫 단계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상담자님은 우선 좀 얘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담자님이 원하시는 거는 아마도 이제 계약금 몰취하고 그냥 없던 일로 계약 해제하는 걸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 방향으로 만약에 합의가 된다면 당연히 지금 압류 들어온 것도 다 해제가 가능하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신용불량자가 되신 상황이고 뭐 압류도 들어오니까 좀 뭐 무섭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변호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좀 조언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금 이제 상가 분양한 이제 시행사 입장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잔금을 계속 회수하려고 하는 방향이 좀 높을 겁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그렇게 네.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잔금이 나올 때까지 자기 개인 재산에 대해서 계속 뭐 경매를 진행하던가 통장 압류를 해서 채권을 시행사 회수가 될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이자도 좀 늘어나긴 하거든요. 아마 네. 이율은 또 보통 아마 분양 계약서 20%로 보통 많이 되어 있습니다. 고이율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유가 된다면 어떻게든 간에 돈을 빌려 가지고 빨리 시행사에 낸 다음에 그래서 돈을 잔금을 전부 지급하고 그 다음에 얼른 이 상가를 팔아 가지고 아니면은 지금 상태에서 그 전매도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상가니까 전매 제한이 보통 없기 때문에 전매를 하시던가 손실을 보시더라도 이렇게 해서 좀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저는 남편과 뜨거운 연애 끝에 양가 부모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맞벌이를 하면서 알뜰살뜰 저축했고 경기도 상급지에 아파트 한 채도 마련했습니다. 몇 년 전 남편의 직장 때문에 주말 부부로 지내게 됐고요. 아이들 양육을 부탁드릴 겸 시부모님과 합가를 했는데요. 평소 일하는 며느리인 저에게 장하다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던 부모님이었기에 망설임 없이 결정한 거였죠. 저는 매일 시부모님 아침밥을 차려두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동안 못한 며느리 노릇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중 시부모님께서 시누이의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이사를 나가셨는데 10여 년 전 우리 부부의 신혼집 마련에 보태주신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셔서 저희 부부는 심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남편은 제게 시부모님 돈을 내놓지 않으면 이혼하겠다면서 벼랑간 이혼을 청구해 왔는데요.
이혼 소장을 보낸 뒤에도 주말이면 집으로 올라와 제가 차려주는 밥을 먹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저와 한 입을 덮고 지내며 생활비도 보내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남편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이혼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이혼하게 된다면 부모님께서 과거에 보태주신 돈을 돌려드려야 할까요? 일단은 시댁과 시부모님과의 좀 갈등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10여 년 전에 보태준 돈을 이제 달라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불거진 것 같은데 이걸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예, 이혼 사유는 민법 84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이제 이 사건 사례가 관련돼서 검토해 볼 것이 네. 840조 4호입니다. 840조 4호에 보면은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라는 의미를 관련돼서 보면은 혼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 직계 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경우라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안의 같은 경우에는 상속한 재산을 돌려줄 수 없다라고 의견만 표명한 것으로는 심히 부당한 대우라고 좀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남편이 뭔가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되려 이혼하자라고 이혼 청구를 하게 된 것인데 일단 우리 상담자분은 결혼을 좀 유지하고 싶다. 나는 이혼 생각이 없다라는 입장이세요. 과연 남편의 이러한 이혼 요구에 대해서 좀 방어를 할 수 있을까요? 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민법 제 840조 4호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거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 점은 바로 남편이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남편의 이혼 청구는 기각당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지금 이제 상담하신 경우에는 어머니를 충분하게 시어머니를 매일 밥을 차려드리거나 집안일을 해드렸던 사실을 오히려 제출을 하면은 이에 대해서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적이 없다라는 반대 증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일단은 남편분께서 뭐 이혼 소장까지 보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러면 이후의 절차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예, 판례 같은 경우 좀 여기서 주목할 판례가 있습니다. 혼인은 혼인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의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며 일방의 유책성이 이혼 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남아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는 이혼 원인이 존재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런 판례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상담자가 혼인 파탄의 정도가 이른 게 아니다. 예, 그러니까 남편하고 아예 혼인 파탄할 정도로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증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원만하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나 또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입증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사 조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은 가사 조사가 어떤 절차인지 그리고 가사 조사라는 것을 거치게 되면 그러면 우리 상담자분 입장에서는 조금 뭐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 지점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소송을 하다 보면은 이제 법원에서 직권으로 가사 조사관을 통해서 가사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사 조사라고 하는 거는 부부 사이에 가사에 대해서 조사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 가사 조사관은 조정장의 명령을 받아 조사를 하게 되는데 가사 조사관의 필요에 따라서는 사건 관계는 학력, 경력, 생활 상태, 재산 상태의 성격, 건강, 가정 환경 등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해서 조사하게 됩니다. 그런 이후에 가사 조사관이 가사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판사는 판결에 영향을 상당히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 갈등이 결국에는 봉합되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시부모님이 신혼집을 마련을 할 때 보태주신 그 자금 지금 돌려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신 상황인데 정말로 이거 돌려줘야 될까요? 예, 신혼집을 마련할 때 보태준 자금이 대여냐 증여에 따라서 좀 성격이 달라집니다. 네. 대여 같은 경우는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반환해야 되는 게 맞고요. 네. 증여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준 거기 때문에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만약에 이 신혼집을 보태준 돈이 대여가 아니라 증여라고 한다면은 증여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증여로 볼 수 있을지 아니면 뭐 대여로 봐야 될지 이 부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법원은 좀 일반적으로 어떻게 판단할까요? 예, 이와 관련돼서 2015년도 10월 달에 서울중앙지법원에서 대연지, 증여인지 매우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판례가 있습니다. 네. 이 판결에서 보면은 그 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때 상황이 유동성이 충분히 확보된 상황이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둘의 관계가 대연지, 증여인지 이 둘의 관계가 아무런 대가 없이 증여할 정도로 아주 긴밀한 관계였는지를 판단해서 대연지, 증여인지 판단합니다. 그래서 즉 이상 경우에도 당사자가 돈을 지급할 당시에 유동성이 확보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경제 사정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친밀한 관계였는지를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결혼할 때 신혼집을 줄 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거나 그럴 경우에는 자녀를 위해서 새로운 신혼생활을 위해서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여로 보는 판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좀 갈등을 어떻게 봉합할 수 있을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정이 안 되겠다라고 하시면 이제 이혼으로 가더라도 이거는 이제 받은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우리 상담자분에게는 좀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 해결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 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저는 부모님이 이혼하신 뒤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는데요. 아버지가 재혼하신 뒤 새어머니의 눈칫밥을 견디다 못해 결국 중학생 때부터는 친어머니께 가서 함께 살았습니다. 물론 그 뒤에도 저는 새어머니 몰래 아버지와 계속 연락하고 만나왔죠. 그렇게 40년이 흘렀고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새어머니가 저에게 연락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가 한 채 있는데 명의만 그럴 뿐이지 실제로는 새어머니가 사업을 해서 모은 돈으로 산 거라면서 저에게 상속 포기를 하거나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겠다는 상속 협의 문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참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실제 사업을 운영하신 건 아버지였고 새어머니는 가정주부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살아가실 때 이미 새어머니와 배다른 형제들에게 재산을 줬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아버지의 자식인데 새어머니가 참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고 싶은데요. 새어머니는 본인의 돈으로 아버님 명의의 아파트를 취득했기 때문에 그 아파트가 명의 신탁된 아파트라고 주장하십니다. 그런데도 제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리고 상속분할 소송에서 이 아버지가 예전에 새어머니에게 준 재산들은 반영이 안 되는 걸까요? 새어머니는 자신이 아버지와 40년이나 살아왔기 때문에 기여분이 있다면서 상속재산은 모두 본인의 것이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 말일까요? 일단은 아버님께서 돌아가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어머니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너 상속 포기해라 라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사실 이제 새어머니와의 이제 상속 문제가 좀 불거져서 이렇게 좀 전문가들을 찾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을까요? 예, 그 아버지가 이제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새어머니 쪽으로 기존에 많이 받은 돈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왜 새어머니가 또 재산을 나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지 이거에 대해서 법률 상담이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새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아파트가 이제 명의 신탁된 거다. 실제로는 내 돈으로 이제 샀는데, 근데 이제 명의만 너희 아빠로 해놓은 것이다라는 이제 주장으로 읽힙니다. 이게 새어머니 주장대로 명의 신탁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그 명의 신탁에 대해서 할 때 그 돈의 출처가 가장 중요하게 판단 요소가 됩니다. 누구 돈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통장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부부 생활을 하면서 돈이 그 통장에 나왔는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네. 이 문제는 좀 더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일단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명의신탁 재산인지 이걸 확인하려고 한다면 어떤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나요? 네, 상속 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그다음 명의신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이제 그 새어머니가 자기가 주장을 해야 되겠죠. 그쵸. 이 명의신탁은 명의신탁 재산이므로 나한테 돌려달라라고 소송을 제기하던가, 그렇지 않고 상속재산 분할 소송에서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부동산의 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 원인에 기한 것으로 맞춰진 것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자녀 입장에서는 이 그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서 상속재산 분할
등기부상 상속재산 분할 등기로 등기부상 아버지 명의로 돼 있으니까 상속재산 분할 대상으로 놓고 소송을 하면 만약에 어머니가 자신이 이거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할 겁니다. 그러면 명의신탁을 주장하면은 거기서 그렇죠. 법원에서 이게 과연 명의신탁 재산에 이라고 판단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에 이게 새어머니의 명의신탁 재산이라고 하면 상속 분할 재산에서 제외시키고요. 만약에 네. 명의신탁을 안 보면 상속 분할 재산 대상으로 봐서 판단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어떨까 궁금한데 아버지께서 생전에 새어머니한테도 재산을 주고 배다른 형제들에게도 이제 재산을 준 걸 알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나눠준 재산도 결국에는 이제 상속을 할 때 고려가 되는 걸까요? 예, 여기서 이제 유류분 청구가 좀 나옵니다. 유류분 청구라고 하는 거는 보통 유류분과 좀 대비되는 개념이 상속분이죠. 상속분은 보통 이제 자녀가 3명 있을 때는 3분의 1씩 자녀들만 따졌을 때 거기에 유류분은 6분의 1입니다. 2분의 1 곱해가지고 이 유류분 제도를 둔 거는 아버지가 이제 살아계셨을 때 한쪽 자녀한테만 재산을 몰아줬을 때 나머지 같은 자녀지만 한 푼도 못 받을 경우를 대비해서 유류분 제도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 경우에서 민법 1118조에 따르면은 공동상속인 중에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중 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 내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1008조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에서. 그래서 자신의 유류분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 유류분 부족한 한도 내에서 상속 재산에서 상대 이복 동생한테 형한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어머니는 40년 동안 내가 같이 살았다. 그러니까 재산 다 내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같이 산 기간도 좀 고려 대상이 될까요? 예, 민법 1008조 2에 따르면 기여분에 대해서 규정되고 있습니다. 새어머니가 40년 동안 동거하고 그다음에 봉양하고 여러 가지 많이 재산을 증식하는데 도와줬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기여분으로 산정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기여분이라든지 아니면 유류분이라든지 고려해야 되는 요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소송에 가셔서 주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겠지만 잘 좀 이건 명의신탁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재산으로 편입이 돼야 된다라는 점까지 잘 주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저는 현재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아내는 전업주부입니다. 아내와 저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크게 싸움을 하는데요. 아내는 성격이 예민하고 화를 잘 참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매번 싸움이 커지게 일수라 결국에는 항상 제가 사과를 하고 넘어가는 편인데요. 그런데 이번엔 정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저녁 식사를 했던 날이었는데 사소한 일로 저와 아내는 말다툼을 하게 됐는데요. 부모님은 저와 아내를 말렸는데 아내는 그런 부모님께 욕을 하고 팔로 힘껏 밀치기까지 했습니다. 이 일로 저와 부모님은 큰 충격을 받았고 어머니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계신 상태인데요. 이제 더 이상 아내와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이혼 사유가 되는 걸까요? 일단은 아내분께서 이제 부모님을 폭행을 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저한테는 사업을 하면서 생긴 빚이 있는데 이혼한다면 저와 혼자 채무를 다 떠안아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아내에게는 오피스텔 한 채가 또 있는데 제가 이혼 이야기를 꺼내면 아내는 홧김에 오피스텔을 처분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아내가 이혼 전에 오피스텔을 처분하지 못하게 할 방법도 있을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부모님께 이제 밀치는 그런 행위를 했고 그리고 아내분과는 이제 이혼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좀 하시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오피스텔 재산도 처분할 것이 걱정이 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내분이 한 행동들, 뭐 욕설을 했다, 뭐 밀쳤다 이런 행동들 이혼이 사유가 되는 걸까요? 네,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민법 840조 4호에 따르면은 자기의 직계 존속 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에는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심히 부당한 대우라고 하는 거는 폭행 또는 학대, 그다음에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욕설도 하고 그다음에 몸으로 밀쳐서 폭행도 했기 때문에 민법 840조 4호에 따른 이혼 사유가
해당됩니다. 네,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단은 재산 분할이 가장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지금 사업을 하면서 빚을 진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내는 이제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걸 재산 분할을 할 때 다 똑같이 좀 나눠야 되는 걸까요? 예, 재산 분할할 때 더 균등하게 나눠주는 게 원칙입니다. 먼저 재산 분할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해서 이룩한 재산은 전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현금, 예금, 그 다음에 주식, 퇴직금, 연금도 모두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질문 주신 사업상의 채무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판례를 보면요,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 가사에 관한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채무로서 정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안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낸 수익으로 부부 공동재산을 형성하고 혼인 생활을 유지하게 되었다면 사업장의 채무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사업장의 채무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오피스텔 경우에는 아내분의 명의로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혼 소송이 진행될 것 같으면 아내분 입장에서는 이거 내 명의 거고 내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으니까 그냥 팔아버려야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우리 상담자 부분이 상담자 분께서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내 명의 오피스텔을 이혼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처분을 해버리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는 좀 없을까요? 예, 이혼 소송이라는 게 1년 또는 2년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그런 과정 중에 아무런 그 보존 처분을 하지 않으면 아내가 충분하게 팔 수가 있죠. 그쵸.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처분의 신청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팔지 말아라 하는 가처분인데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부동산을 자신의 지분, 보통 2분의 1 지분이죠. 2분의 1 지분 범위 내에서는 처분하지 말라고 하는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게 이게 처분하지 말라는 게 가처분인 반면에 나는 대신 이 지분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가처분을 하는 게 아니라 가압류를 설정하면 가압류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지분을 원할 경우에는 가처분을 신청하시고요. 만약에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할 경우에는 가압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네, 어떤 경우에 가처분 신청을 하는지 아니면 가압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이제 부모님께서 아내로부터 폭언을 당하고 이렇게 좀 뭔가 물리적인 충격도 사실은 좀 발생했고, 그래서 이제 어머님께서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겠죠.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된다면 아내분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힌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라라고 해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예, 지금 같은 경우는 남편도 위자료 청구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도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남편은 그 아내가 직계 존속한테 부당한 대우를 한 점을 이유로 혼인이 파탄됐기 때문에 네. 이 파탄된 점을 이유로 하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요.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모욕적인 발언도 들었고 그다음에 폭행도 당했고 그래서 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점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폭행을 당해서 진료를 받았다. 그럼 진료비 청구도 가능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조언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이런 경우에 많이 상담을 하시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건 증거 확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폭행을 당했다고 하면은 바로 폭행당했을 때 당시의 사진, 그다음에 같이 목격자가 있었으면 가족들이 있었으면 가족들의 진술서, 혹시 카톡 이런 것들을 증거를 꼭 확보해 놓으시는 것이 억울하게 재판을 패소하지 않게 됩니다. 예. 네, 이 오피스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보전 처분이 함께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있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증거들 잘 취합을 하셔서 이혼을 결심이 서셨다면 이혼 소송을 좀 진행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주신 김기훈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